한 번만 더 버틸 수 있다면 누구를 지키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심장을 콕 찌르듯 파고드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시계가 약속이라도 한 듯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황기찬은 병원 복도마다 맴도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 사이에서 혼자 시간을 손톱으로 긁어내듯 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짧고 단호했지만 최대한 치료해도 길지 않습니다. 라는 그 짧은 문장이 오히려 끝없는 복도처럼 길게 늘어지더라고요. 그는 서류철을 끌어안은 채 집으로 돌아와 서재문을 조용히 걸어 잠그고 책상 위에 USB와 장부, 인쇄물, 메모지들을 바둑돌처럼 배열해놓고 하나씩 옮겨보았는데요. 비자금 자금 흐름, H&K 컴퍼니 이중 계약의 온갖 정황, 뺑소니 은폐의 설계 메일, 그동안 자신이 손대고 지나간 수많은 흔적들에 이름표를 달아두려는 듯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에게서 건네받은 작은 봉투만은 차마 열지 못하고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몇 번이고 문지르며 결과가 어떻든 지호는 내 아들이다. 내 마음이 그렇게 길러온 아들이다라고 낮게 중얼거렸는데요. 그 말은 스스로를 붙들기 위한 주문 같았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 마음은 결심을 굳히는 순간에도 한 칸쯤 빈칸을 남겨두곤 하잖아요. 그 빈칸이 바로 그 봉투였고 그 봉투가 그의 마지막 용기를 끝없이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찬의 이런 변화를 제일 먼저 귀신같이 잡아낸 사람은 강세리였는데요. 세리는 요즘 들어 서재 불이 켜졌다 꺼지는 리듬이 달라졌다는 사실, 서랍 자물쇠가 다르게 잠겨 있다는 점, 그리고 지호를 보는 기찬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게 흔들린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 결국 나와 지호를 밀어내고 제인에게 돌아가려는 거야. 결론이 한번 마음에서 도장을 꽉 내려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논리보다 감정이 몸을 끌고 가더라고요. 세리는 제인에게 도착했던 피 묻은 스카프 사건과 출처불명의 CCTV 캡처를 떠올리며 끝내기 전에 내가 먼저 끝낸다라고 이를 악물었는데요. 그 독백은 그날 이후부터 세리의 귓속에서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강재인은 H&K 컴퍼니의 이중 계약서 원본을 끝내 손에 넣지 못한 채 돌아서는 길이었는데요. 증거가 없으면 정의의 말도 공허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 한동안 마음이 푹 꺼졌습니다. 그래도 제인은 늘 그렇듯 다시 목을 고추세웠고 김도윤이 옆에서 따뜻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직접 증거가 없다면 간접 증거를 층층이 쌓아야 합니다. 작은 퍼즐 조각들을 이어 붙여 하나로 엮어야 하는 때예요 라고 말해주자. 그래요. 의심이 아니라 연결고리로 하고 스스로를 다잡았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오래전부터 서로를 지켜보며 단단해진 신뢰의 질감이었고요. 한편 황지호, 그러니까 태호는 스케치북 위에 또다시 계단 손잡이를 그려넣고 있었습니다. 선이 매번 조금씩 떨리고 그림자 모양이 손잡이 옆을 꼭 붙어다니며 반복되는 걸 유경이 발견하고는 지호야,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하고 아주 조심스레 물었고요. 잠깐 눈을 내리깔던 지호가 뒤에서 누가 밀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났어요 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유경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훅고 지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무의식 속 진실이 표면 위로 새어나오는 신호였거든요. 유경은 최면 치료를 제안했고 지호가 공주님이 하라고 하면 다 해요 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천진한 말 한마디가 어른들의 세계를 뒤집을 만큼 큰 파문을 품고 있었다는 걸 모두가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 소식이 공기처럼 번져갈수록 세리의 눈빛은 더 빨리, 더 불안하게 흔들렸는데요. 숨기고 싶던 진실의 끈이 지호의 입에서 빠져나온다는 공포가 세리를 점점 모서리로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오성과 강미란, 그리고 승우의 장면은 한숨 돌릴 여백처럼 찾아왔는데요. 오성이 승우를 내호적에 올리고 싶어 아버지로서 책임을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하자 미라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승우가 아직 흔들릴 수도 있어요. 서두르면 아이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잖아요 라고 답했지만 입가에 오래 누르던 미소가 아주 조금 떠올랐습니다.
셋은 매주 함께 밥을 먹자는 소박한 약속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승우가 그럼 이번 주는 제가 메뉴 정할게요 라고 말하자 그 얇은 미소에 담긴 안도감이 방 안에 조용히 깔렸는데요. 그 따뜻함이 잠깐의 휴전처럼 모두를 숨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경랑은 금방 돌아왔습니다. 기차는 병원 복도를 나서다 복통에 무릎을 꿇듯 휘청이며 정밀 검사를 받았고요. 의사가 이제 선택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달력의 날짜를 마음속에서 하나씩 지우듯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돌아오는 길 그는 경찰에 제출할 파일 목록을 더 세밀하게 정리했고 연락해야 할 이름들을 쪽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두 번째는 과거 공범, 세 번째는 강재인. 이 순서가 틀리면 끝까지 틀어질 수 있다는 걸 이상하게도 본능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인의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아직도 몰라요?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짧았고 통화는 반박할 겨를도 없이 끊겼는데요. 제인의 손에서 폰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은 잠깐 공중에 고정되었다가 김도윤과 태호를 번갈아 찾았습니다. 김도윤은 즉시 발신 경로 추적 요청을 넣었고 태호는 미리 모아둔 기지국 로그와 CCTV 원본을 꺼내 패턴을 대조했는데요. 새벽 3시 전후 짧은 접속 신호, 비상계단 카메라의 일정한 사각, 그리고 여러 날짜에 찍힌 모자와 마스크의 동일한 습관 손에 쥔 물건을 반쯤 돌려 쥐고 걷는 걸음. 그 일관성이 갑자기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태호가 이제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라고 낮게 말하자 김도윤은 하지만 성급하면 제인 씨가 위험해요. 절차부터 확보하고 움직입시다라고 눌러 말했고요. 두 사람의 방식은 달랐지만 지금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둘 다 고마워요. 그 마음이요라고 조용히 말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반대로 더 단단한 갑옷을 껴입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제인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문장이 더 굵은 폰트로 확대되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그 문장은 마치 방 안의 조명을 전부 파란빛으로 바꿔버리는 필터처럼 현실을 왜곡했습니다. 세리는 또 다른 협박을 준비하며 제인의 일상 동선에 작게 못을 박아넣듯 심리적 균열을 일으키려 했고요. 반면 지호는 점점 세리의 통제를 벗어나 제인과 도윤 편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선언하진 않았지만 스케치북에 반복되는 손잡이 그림과 소리가 안 났어요 라는 작은 진술이 이미 방향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 조용한 균열은 결국 세리가 의지하던 마지막 믿음을 흔들며 위기를 본격화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기차는 마침내 봉투를 열어들었습니다. 결과가 말해주는 건 분명했지만 그는 아주 느리게 종이를 접어넣으며 그래도 지호는 내 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요 라고 혼잣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자기 위안인지 지키겠다는 선서인지 본인도 분간하지 못했을 겁니다. 곧이어 그는 경찰과의 면담 일정을 더 당겼고 과거 공범에게 내가 다 말하겠다. 내 몫의 책임만 받아들여라 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는데요. 마지막 남은 이름 강재인을 눌렀다가 지웠다가를 몇 차례 반복한 끝에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먼저 말해야 해서요 라는 첫 문장의 제인은 한 박자 쉬고 듣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짧음 속에 수년의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의 긴장이 함께 얽혀 있었는데요. 그 긴장은 곧 터질 비의 전조처럼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오성과 미라는 승우와의 첫 주간 식사를 지키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는데요. 승우가 요즘 회사 시스템에서 낯선 접근이 느껴져요 라고 털어놓자 오성은 흔적은 지워도 늘 뒤에 그림자가 남아 그걸 잡아야 해라고 말했고 그 말은 어쩐지 기찬과 세리의 세계에도 정확히 겹쳐지는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태호는 기지국 로그에서 새벽 신호의 궤적을 좋다. 비상계단과 연결되는 폐쇄된 구역의 출입 기록을 긁어모았고요. 김도윤은 병원 인트라넷에서 오래전에 누락된 분만 신생아실 교대표 사이의 빈칸을 찾아냈는데요. 두 조각이 맞물리는 순간 제인은 바렌 키카드를
손에 쥐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면서도 끝내야겠어요 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맴돌았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발신인 없는 작은 상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는데요. 낡은 아기 모자 한 장, 오래된 영수증, 그리고 같은 번호로 찍힌 또 다른 키카드. 영수증의 시간과 CCTV 타임스탬프가 딱 맞아떨어지고 키카드 번호는 기록상 폐기 처리. 하지만 건물의 백업 시스템 어딘가에 미세한 통로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태호가 내일 새벽 3시 비상계단에서라고 낮게 말하자. 김도윤은 그 시간대는 위험합니다. 동행 인원과 경로 확보부터 하죠. 제인 씨는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라고 끈듯이 말했고요. 제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알겠어요. 지키되 멈추지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밤 세리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웃는 얼굴을 연습했고요. 지호의 이마에 손을 얹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엄마만 믿어라고 속삭였는데요. 그 말은 지호에게가 아니라 세리 본인에게 들려주는 최면이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유난히 두꺼워 보였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세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죠. 마침내 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차갑게 굳는 시간. 제인과 김도윤, 태호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계단을 바라보며 시간을 맞추었고요. 유경은 지호의 방 창문에 커튼을 더 단단히 내려주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잘 자자 하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차는 약속 장소 대신 경찰서로 향해 첫 진술을 시작하려 했고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지만 도망칠 마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한 번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은 제인이었는데요.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해야 하니까요 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더 크게 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상계단 앞, 오래전에 폐기됐다던 키카드가 한 번, 두 번 인식 오류를 내더니 세 번째에 철컥하고 문을 허용했는데요.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안쪽은 먼지 냄새와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고 복도 끝에 설치된 보조등이 깜박거리며 아주 희미한 시야만 허락했는데요. 태호가 미리 설치해둔 녹음 장치에 빨간 점이 전멸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숨을 쉬는 듯 했죠.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발걸음 소리가 한 번 미끄러지고 누군가가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 누구죠라는 태호의 낮은 목소리. 경찰에 협조 요청돼 있습니다. 나오세요 라는 김도윤의 절제된 경고. 그러나 그 다음 들려온 건 아주 익숙한 그러나 믿기 싫은 울음 섞인 숨이었는데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됐는데라는 낮은 탄식이 계단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인은 숨을 고르며 한 칸 내려섰고 발치에 떨어져 있던 낡은 유아용 신발끈 조각을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는데요. 손끝이 떨리며 그 작은 천 조각이 땀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때 위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났고 누군가 황급히 몸을 틀다 난간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까지 겹치더라고요. 세리의 목소리가 그 어둠을 찢듯 튀어나왔습니다. 제인, 제발 거기서 움직이지 마. 울음과 분노가 뒤엉킨 소리였고 동시에 사다리처럼 빠르게 내려오는 발치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김도윤이 본능적으로 제인 쪽으로 몸을 던져 어깨를 감싸며 뒤로라고 짧게 밀어냈고 태호는 반대편 통로를 막아섰는데요.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 거기서 세리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움켜쥔 채 낮게 말했습니다. 왜 너희는 늘 나를 이 자리로 몰아넣니? 나는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제인은 숨을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리 씨, 지키는 건 감추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밀어 떨어뜨려 지키는 사랑은 결국 사랑이 아닌데요. 세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너는 몰라. 내가 어떤 밤들을 보냈는지라고 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래쪽에서 작은 금속성 소리가 또 났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어 난간 너머를 확인하려던 찰나 그림자 하나가 계단의 중간층을 지나 위로 올라왔고요. 그 그림자는 처음엔 낯설어 보였지만 머리의 각도, 걸음의 습관, 손에 무언가를 반쯤 돌려쥐는 방식이 CCTV의 실루엣과 정확히 겹치는 존재였습니다. 그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려는 찰나 위쪽 출입문이 철컥 열리며 희미한 불빛이 더 들어왔고
순간 모두가 그 얼굴을 확인하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한꺼번에 겹쳤는데요. 그 사람의 입에서 첫 마디가 빠져나왔습니다. 돌려줄 게 있어요.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고 손에 들린 것은 오래전 분만실 서류의 사본과 신생아실 출입기록의 일부였는데요. 종이 모서리가 다 닳도록 쥐고 다닌 흔적이 손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한 글자 한 글자의 손가락을 짚어 올렸고 김도윤은 즉시 휴대기기로 촬영 보존을 병행하면서 원본 확보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대답은 고개 끄덕임으로 돌아왔고요. 태호는 반대편에 서 있던 세리를 슬쩍 바라보았는데 세리의 얼굴은 순간 모든 핏기가 빠지며 굳어버렸습니다. 그 눈빛엔 질투도 분노도 아닌 오로지 두려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만해 제발 그만. 세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말의 끝이 자신을 향해 있었고 지호의 잠결 같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겹쳤습니다. 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누가 밀었어요. 그 말이 계단의 공기를 다시 얼려버리자 세리는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가 난간을 쿵 잡고 거짓말이야 라고 절규했는데요.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경찰의 손전등 빛이 겹쳐 올라왔고 태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었습니다. 제이는 손에 쥔 서류와 키카드를 경찰에게 넘기며 이제 여기서 끝내요라고 조용히 말했고 김도윤이 옆에서 제인 씨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라고 낮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다른 어딘가에서는 황기찬이 첫 진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중간중간 멈추고 글씨가 흔들렸지만 그는 끝까지 첫 페이지를 채웠고 마지막 줄에 서명을 누르기 직전 아주 짧게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그리고 제인아, 이제 제대로 할게. 펜촉이 종이를 눌러 마지막 획을 그었고 진술서의 모서리가 그의 손바닥 땀에 조금 젖었습니다. 서류가 접히는 소리가 작게 났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어떤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이 모든 밤의 움직임들이 같은 고리를 향해 조여들어가는 사이 오성과 미란, 승우는 다음 주 약속을 달력에 적으며 이번엔 우리 셋이 절대 빠지지 말자라고 약속했고 승우는 휴대폰 메모에 작은 별표를 더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모양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려 하고 누군가는 사랑의 다른 모양을 배우려 했으며 또 누군가는 용서 대신 책임을 택하려고 심호흡을 길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이 꺼지듯 어둠이 한 번 내려앉고 내레이션 같은 문장이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만 더 버틸 수 있다면 누구를 지키시겠습니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의 조각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요. 그 소리는 다음 회 예고처럼 분명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직 3개의 문이 더 남아있고 각 문 뒤에서 서로 다른 울음과 서로 다른 고백과 서로 다른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중간에 자리를 비우지 못하시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음 장면에서 누군가는 진실을 들고 올라오고 누군가는 거짓을 끌고 내려오고 누군가는 그 둘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고른 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문을 닫을 테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였는데요. 모두의 시간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도 각자의 속도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경찰은 비상계단에서 확보한 키카드와 서류, 그리고 황지호의 스케치북과 진술을 나란히 세워두고 교차 검증에 들어갔고요. 김도윤은 의료기록의 공백과 병원 인트라넷 로그를 하나씩 메웠는데요. 이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서만 지운 게 아니라 조회 이력까지 지웠더라고요 라고 말하니 수사관이 고개를 들며 그럼 역추적은 병원 외부 계정으로 걸어야겠네요 라고 응대했는데요. 이때 태호는 새벽 기지국 접속 궤적을 지도 위에 겹쳐 보이며 같은 시간대, 같은 높이, 그리고 같은 손의 습관이 반복되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 루틴이에요 라고 단정했었죠. 강재인은 책상 위에 올려둔 낡은 아기 모자와 바렌 영수증을 쓰다듬으며 오래전 밤을 억지로 꺼내봤는데요. 그때 왜 우리는 아무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묻더니 이내 이제는 확인하겠어요. 끝까지요 라고 짧게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붙들었고요. 반면 강세리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다가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아니야. 난 지키려 했을 뿐이야. 누구보다 난 엄마였다고라고 낮게 중얼거렸는데요.
그 말이 거울 속 표정과 너무 달라서 본인도 놀란 듯 눈을 깜박였고요. 황기찬은 병실 침대에 허리를 기대고 호흡기를 잠깐 빼달라 부탁하더니 서류는 오늘 제출합니다. 공범에게는 내가 다 말한다고 했고요. 남은 건 사과뿐이네요. 라고 담당 간호사에게 담담히 말했는데요. 간호사가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라고 하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니요. 첫 진술이 먼저예요. 라고 고개를 저었고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서 듣는 사람이 심장이 오히려 무거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유경은 지호와 함께 아이 전문 심리센터를 찾아가 최면 치료 전 사전 면담을 했는데요. 지호가 스케치북을 펼쳐 계단 손잡이를 또 그리자 상담사는 소리가 안 났다는 말. 그게 오래된 공포의 핵심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입을 막았거나 아주 조용한 신발 혹은 소리를 지우는 환경이라며 몇 가지 가능성을 정리해 주었고 유경은 우리는 무서운 걸 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걸 이름 붙여 지치게 만들려는 거예요. 라고 따뜻하게 덧붙였고요. 지호는 공주님이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라고 작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금방 사라지며 근데 엄마가 화내요. 자꾸요. 라고 한마디 보탰고요. 그 시간 강규철은 비서실에서 H&K 컴퍼니 관련 자료를 받아보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는데요. 이 정도면 그룹이 흔들릴 수도 있겠군이라고 짧게 내뱉자 강미란이 흔들릴 곳을 먼저 묻고 썩은 덩어리는 지금 도려내야 합니다. 오빠라고 부드럽게도 단호하게 답했고요. 승우는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는데요.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지 하고 중얼거리자 미란이 이번엔 내가 아니라 어른들이 설 자리를 정리해야 해라고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더라고요. 해질 무렵 강재인은 도윤과 태호 앞에서 새로운 경로 계획을 펼쳤는데요. 이중계약서 원본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보관 담당자의 개인 계정 백업이 있대요. 법적 경로로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간접 증거로 체인을 만들죠. 키카드 기지국 통신 인사 기록 재무 흐름 끊기지 않는 선을 만들면 돼요. 라고 조곤조곤 설명하니 태호가 제가 기계 쪽은 더 보강할게요. 라고 도윤이 제인씨 동선은 제가 지킵니다. 라고 맞장구 쳤는데요. 그들의 말투는 서로 달랐지만 박자가 묘하게 딱 맞아떨어졌고요. 밤이 내려앉자마자 첫 번째 파문이 일어났는데요. 강세리가 지호를 데리고 갑자기 외출을 감행한 거였고요. 운전석에서 손을 꽉 쥐고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도 무서웠어 라고 말하자 지호가 그럼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라고 울먹이며 대꾸했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세리의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결국 세리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동안 울더니 그래. 사실대로 말하자라고 겨우 뱉어냈고요. 그새 경찰은 비상계단 출입 기록 위변조를 도운 외부 협력업체 직원을 포착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체포 직전 그 직원의 휴대폰에서 패기카드의 예외 테이블 사진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연결고리가 살아났고요. 다음날 아침 병원 황기찬은 첫 진술을 마치고 나온 뒤 숨을 고르며 복도 창가에 서 있었는데요. 햇빛이 병실 침대 시트처럼 하얗게 쏟아졌고 그는 손등으로 눈을 잠깐 가리더니 주머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을 꺼내어 다시 확인했었죠. 봉투에 제인에게라고 적혀 있었고요. 이 편지는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면 그때 전해주세요 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하는 그 목소리가 유난히 평온했는데요. 오히려 보는 이들이 불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시간 도윤은 경찰 브리핑룸에서 의료인으로서 참고인 진술을 추가했고요. 기록의 공백은 대개 사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빈칸에 궤적을 좇으면 결국 누군가의 손에 닿아 있어요 라는 말에 수사관이 웃으며 의사선생님이 수사 촉이 더 좋으시네라고 농담을 던졌고 도윤은 제인씨 안전부터요 라고 진지하게 받아쳤는데요. 그 말투의 농담이 곧 숙연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오후에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강재인이 인사팀 내부 고발자에게서 H&K 컴퍼니 외주 용역 하청 명단을 받게 됐고요. 거기엔 세리와 얽힌 사적 연락의 그림자가 아주 얇게 그렇지만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제인은 그 명단을 들고 미란을 찾아가 이 선은 자를 수 있나요? 라고 묻자 미란이 자를 뿐 아니라 봉합까지 책임질게라고 답했고요.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비서가 뛰어와 회장님이 이사회 소집을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알렸는데요. 저녁이 되자 승우는 오성과 미란과의 두 번째 가족 식탁을 지켰는데요. 오늘은 내가 메뉴 정하랬죠. 우리가 같이 앉아 밥 먹는 걸 계속하면 나도 덜 흔들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 오성이 미소를 숨기지 못했고 미란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우리가 내 옆에 있을게. 흔들리면 같이 잡아줄게 라고 말했죠. 작은 말 하나가 큰 등을 고르게 하더라고요. 그 무렵 강세리는 스스로 경찰에 연락을 취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고요. 조사실에서 난 지키려 했어요. 내 아들과 내 가정을요. 잘못된 방법이었단 건 이제 알아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는데요. 끝까지 부인할 줄 알았던 세리의 고개가 느리게 내려가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고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요. 세리가 털어놓은 사실들이 새로운 문을 계속 열었거든요. 그 문 뒤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밤들이 줄지어 있었고요. 다음 회차의 첫 장면처럼 다가온 사건은 지호의 법원 진술 준비였는데요. 유경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그림으로 말해도 돼. 말이 막히면 그림을 보여줘도 괜찮아라고 하니 지호가 근데 소리가 안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유경은 믿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렇게 긴장과 연습이 겹친 하루가 지나고 어느 밤 제인은 창가에 서서 편지지 위에 아주 짧은 문장을 썼는데요. 은호야, 엄마가 끝까지 갈게 라고 글자를 다 쓰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번져 종이가 부드럽게 일렁였고요. 태호는 밖에서 건물 도면을 또다시 펼쳐보며 폐쇄구역의 우회, 동선을 체크했고 이번에는 빈칸이 없게 하자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지호의 증언날, 법정 복도는 조용했고 공기마저 단정했는데요. 지호는 손에 스케치북을 꼭 쥐고 들어와 재판장에게 그림을 그려도 돼요 라고 허락을 구했고 허락을 받자 계단과 손잡이 그리고 손잡이 옆에 그림자를 또박또박 그리더라고요. 소리가 안 났어요. 누가 뒤에서 밀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질끈 감았고 강재인은 손끝으로 벤치 모서리를 꼭 붙들었는데요. 도유는 숨을 고르며 지호의 어깨 너머로 한번 미소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잘했어라는 글자를 허공에 그려 보였고요. 그 직후 제출된 출입기록과 키카드 예외 테이블의 교차표가 스크린에 띄워지자 방 안에 몇몇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는데요. 겹치는 시간, 겹치는 예외, 겹치는 계단, 보석처럼 반짝이는 일치가 마침내 하나의 문장을 완성했거든요. 그날의 아이 사건의 비밀에 도달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재판이 휴정되는 사이 황기찬의 병세는 눈에 띄게 나빠졌고요. 그는 병상에서 간호사에게 봉투를 건네며 때가 되면 제인에게라고 다시 확인했는데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의자를 끌어와 창밖을 바라보며 진심을 꺼냈어요. 내가 처음으로 두려웠던 건 감옥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사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악착 같았고요. 근데 지금은 사라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바르게 마무리된다면요 라고 했고요.